안녕하세요. 미선행동 안광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교재 263페이지에 교류 회로에 관련된 얘기고요. 제가 1강 때 직류와 교류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하고 넘어갔었는데, 자, 이번 교류 회로 시간에는 그 직류와 교류에 대해서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직류는요, 시간이 경과해도 크기와 방향이 일정한 전기를 직류라고 하고요. 자, 다음 교류의 특성을 한번 보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크기와 방향이 변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일단 직류를 파란색이라고 하고요, 교류를 빨간색이라고 했을 때, 자,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 그래프선이 있습니다. 자, X축은 T라고 해서 시간이고요. 자, 이 시간축을 기준으로 위쪽은 플러스, 아래쪽은 마이너스 사항이라고 칩니다. 자, 그랬을 때 만약 직류의 크기 12V라고 했을 때 12V가 한 여기쯤이라고 쳐요. 그러면 직류는 파형이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즉,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크기 안 변하죠. 12V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방향도 플러스 방향으로 그대로 갑니다. 자, 그러면 요쯤이 마이너스 12V 크기라고 하면요, 여기에서도 그냥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기가 흐르는 것을 저희는 직류라고 부르고요. 자, 보통 교류는 저희가 220V나 이제 380V를 쓰긴 하는데, 그냥 이번에는 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자, 교류 12V라고 하면요, 자, 이런 식으로 흐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크기 변하죠. 0에서부터 시작해서 12까지 올랐다가 다시 0으로 돌아오고요. 자, 그런데 이번엔 마이너스 방향으로 또 바뀌죠. 그래서 교류라는 것은 크기와 방향이 변하는 특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교류의 특성이고요. 직류와 교류의 차이는 요 정도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기 회로에서도요, 이 직류와 교류를 표시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저항이 달린 어떤 회로가 있다고 했을 때, 이 회로에 직류 전기가 흐른다고 하면 전원 부분은 이렇게 건전지의 기호를 씁니다. 건전지가 직류 전원을 쓰죠. 건전지가 직류기 때문에 이런 기호로 쓰고요. 자, 그럼 교류는 배터리 표시가 아니라 동그라미 안에다가 이렇게 물결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얘가 교류고요, 이렇게 건전지 모양으로 하는 게 직류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이는 대충 아시겠죠? 자, 다음은 직류와 교류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석이 있고요, 그 안에는 도체가 들어 있습니다. 자, 이 녀석이 도체고요. 도체라는 건 그냥 전기가 흐르는 물체를 도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왼쪽이 빨간색, 오른쪽을 파란색으로 일단 그렸는데요. 자, 이 빨간색 자석에서는 N부분이 마이너스라고 일단 치고요. 자, S극 부분을 플러스라고 쳤을 때, 자, 이렇게 전류가 흐릅니다. 자, 그리고 얘가 이제 발전기라고 해봐요. 자, 얘가 발전기인데, 이렇게 자력을 가진 자석 사이에다가 이렇게 도체를 넣고 전류를 흘립니다. 전류는 기호로 I를 쓰겠죠? 자, 그럼 발전기 같은 경우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썼었습니다. 자, 따라서 이 전류의 방향을 검지로 가리키고요. 그리고 자석의 방향이 S극에서 N극으로 이렇게 흐른다고 했을 때, 자, 가운데 손가락이 어떤 자석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러면 검지를 전류의 방향, 그리고 중지를 자석의 방향으로 놨을 때 이 엄지가 힘의 방향이 됩니다. 자, 따라서 이 빨간색은요, 위쪽으로 올라오게 되죠. 따라서 이 도체는 이렇게 회전을 하게 돼요. 전류를 흘리게 되면, 이 마이너스 쪽으로 전류를 흘리게 되면, 자, 이렇게 회전을 하는 힘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이 파란색 부분은요, 전류의 방향, 검지를 놓고 자석의 방향을 다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놓게 되면, 자, 엄지손은 이 칠판 쪽을 가리키죠. 자, 따라서 빨간색은 올라오고 파란색은 내려가는 힘의 방향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체는 회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도체가 380도 돌게 되면, 자, 이 빨간색이었던 부분이
오른쪽으로 오게 될 것이고요. 오른쪽에 파란색이었던 부분이 다시 마이너스로 오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방향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계속 바뀌게 되겠죠. 이 도체가 회전을 하게 되면, 자, 그랬을 때, 자, 이 선에다가, 자, 이렇게 생긴 링을 부착을 합니다. 얘를, 자, 슬립 링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에다가 브러쉬를 달아요. 브러쉬를 달고 양쪽에서 선을 뺍니다. 두 가닥을. 자, 이렇게 되면요. 얘가 회전하는 거에 따라서 얘는 항상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계속 바뀌겠죠. 자, 왜냐하면 이 도체가 돌아가게 되면 이 안에 슬립링이 같이 돌아요. 따라서 같이 회전을 하고 이 브러쉬는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파란색 링에서 만들어지는 전기를 이 브러쉬를 통해서 이 선이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자, 따라서 이 파란 부분은 마이너스로 갔다가 플러스로 갔다가 반복을 하게 되는데, 따라서 이 파란색 링과 빨간색 링은 계속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번갈아 가면서 생산하게 되겠죠. 자, 이런 방식이 교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방식이 교류고요. 자, 그럼 직류 같은 경우는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바뀌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쵸? 자, 따라서 슬립링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왼쪽이 계속 마이너스, 오른쪽이 플러스라고 했을 때요. 자, 요렇게 생긴 정류자라고 하는 녀석을 설치를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얘가 계속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얘가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인데요. 자, 이 라인이 다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게 되는 시점에 이 브러쉬 쪽에는 이 비어있는 부분으로 오게 돼요. 얘가. 자, 요런 모양에서 얘가 요렇게 90도 회전을 했다고 하면요. 얘가 90도 돌았을 때 그냥 여기서 요렇게 돌았다고 하면 여기에 잠깐 동안 전기가 통하지 않겠죠? 그러다가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올 때만 다시 전기가 통하게 되는 건데, 자, 구조는 복잡하니까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얘가 파형을 어떻게 만드냐면요. 자, 이 선이 계속 플러스일 때는 전기가 변하긴 해요. 요렇게. 왜냐하면 이 각도에 따라서 이 전기의 힘이 달라지거든요. 자, 따라서 요런 파형이 그려지는데, 자, 만약에 이 파형을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다고 하면요. 결국 거의 요런 파형을 만들 수가 있겠죠. 즉, 굉장히 무수히 많은 상이 있어서 요런 식으로 전기가 만들어지면 거의 DC와 같은 전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걸 어떻게 만드냐면요. 도체가 하나일 때 요런 파형이 나온다고 하면요. 이 자석 사이에 도체를 이렇게 하나만 두는 게 아니라 요렇게 두 개를 두고 두 개가 같이 회전한다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뭐 요런 식으로 또 파형이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또 세 개 요렇게 논다고 하면 요런 식으로 세 개가 만들어질 거고, 또 네 개를 논다 그러면 또 촘촘한 파형이 되겠죠. 따라서 도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파형이 촘촘하게 그려지기 때문에 가장 높은 값이 거의 일직선을 이루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DC를 그냥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원리까지 알아야 되냐? 아니요, 몰라도 됩니다. 자, 단지 여기서 중요한 건요. 자, 교류는 아까 슬립링이라고 하는 녀석이 들어가면서 각 상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떤 바뀌는 그런 형태의 전기가 양쪽 상에 흘렀다고 하면, 자, 직류라고 하는 녀석은요. 이 정류자라는 놈이 들어가면서 한쪽은 계속 마이너스, 한쪽은 계속 플러스 특성을 가진 전기가 흐른다. 그 정도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정류자가 하는 놈이 결국 이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만 간단하게 인식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직류는 그냥 여기서 끝이에요. 사실 파형도 일자로 그냥 그려지고요. 크기와 방향이 계속 일정하다라는 특성, 그것만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요. 자, 저희가 중요한 거는 이제 교류예요. 교류를 저희가 정말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자, 먼저 교류의 파형을 그려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교류가 그려지게 되는데, 여기가 시간 플러스 마이너스죠. 그래서 크기와 시간 그리고 방향, 요렇게 요소가 있는데, 자, 교류라는 녀석은
이렇게 물결을 치듯이 흐르게 되는데 이건 곧 원운동이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이게 시간이 있어서 파형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계속 가는 거지만 시간이 없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돌리게 되면 결국 하나의 원입니다. 원. 계속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걸 반복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해가 어려우면 오른쪽에다가 동일한 높이의 원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렇게 가운데 자, 이렇게 원이 있고요. 자, 여기를 1번, 여기를 2번, 자, 여기를 3번, 여기를 4번 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는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원은 시간에 영향이 없는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파형은 시간에 영향을 받은 파형의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자, 같은 1에서 출발을 합니다. 요렇게 올라가죠. 그리고 다시 요렇게 내려옵니다. 같은 3이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내려가고요. 다시 올라가게 되면서 1과 같은 값을 갖게 되겠죠. 자, 따라서 이 파형은 하나의 원운동과 같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류는 하나의 원운동을 한다. 그렇게 먼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기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계속 뒤에선 파형이 쭉쭉 가겠죠. 자, 그런데 전기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이 360도 회전을 한 이 파형을 가지고 저희가 1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게 1사이클이고요. 이게 2번 반복되면 2사이클이겠죠, 당연히. 자,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주파수를 얘기를 할 때 헤르츠라고 하는 단위를 쓰죠. 자, 저희가 한국에서는 60Hz라고 하는 전기를 사용합니다. 그렇죠? 자, 이 전기가 1초 동안 이 사이클을 하나를 그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1Hz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용하는 60Hz라고 하는 값은요, 1초 동안 전기가 크기와 방향이 변하는 이 한 사이클의 운동을 60번 반복한 게 60Hz가 되는 거죠. 그게 주파수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주파수에 대한 개념은 이렇고요. 자, 그리고 전기가 이 한 사이클을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 그걸 T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T를 저희는 주기라고 부릅니다. 전기가 한 사이클을 그리는데 걸리는 시간, 그걸 주기라고 부르고요. 자, 그래서 교재 263페이지를 보시면은 자, 1번에 주파수가 나오는데 주파수는 자, 1초 동안 전류의 방향이 바뀌는 횟수, 얘가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바뀌는 이 횟수를 가지고 주파수라고 합니다. 자,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한번 바뀌었죠. 요게 한 번 바뀐 거죠, 방향이. 처음은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니까요. 그러다 마이너스였다가 다시 0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플러스에서 또 마이너스로 바뀌면 또 두 번째 사이클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주파수는 이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 바뀌는 횟수를 가지고 주파수라고 정의를 해도 되는 겁니다. 그쵸? 뭐 두 번째로 전파나 음파가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라고 하는데 뭐 요게 진동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첫 번째 정의를 좀 갖고 가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주파수 같은 경우는 주기분의 1이라는 식으로 또 나타낼 수도 있고요. 자, 주기라는 거는 이 사이클, 한 사이클이 그려지는데 걸린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교재에서도 보시면 주파수 1주기에 필요한 시간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주기 T는 F분의 1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 두 개의 자리가 바뀐 거죠. 자, 각각의 역수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간단한 공식은 좀 알고 가주셔야 돼요. 자, 다음은 교재 263페이지에 각속도라는 녀석이 나오는데요. 자, 각속도라는 건 하나의 속도예요. 속도. 자, 속도인데 이 시간에 따른 어떤 속도를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보통 속도라고 하면요, 저희가 시간분의 거리를 나타내죠. 그런데 얘는 거리보다는 어떤 각도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명칭이 각속도라고 하고요. 자, 이 기호를 저희는 오메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W 모양이긴 한데 W가 아니라 약간 이렇게 둥글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각속도는 오메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일단 교재에서도 한번 정의를 보면 원 운동에서 단위 시간 동안 회전한 각도라고 되어 있죠. 자, 교류가 이렇게 흐르는데, 자, 요 1번에서부터 시작을 하고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또 더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이런 원 운동을 그리게 되는데, 자, 그럼 이 원 사이클을 그리는 데 있어서 자, 이 둘레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저희가 이 원의 둘레를 구하는데 가장 쉽게 구하는 방법이, 자, 원의 반지름이 있다고 하면 이 원의 반지름이 이 원에서 몇 번 반복이 되는지 알면 구하기가 쉬울 거 아니에요. 그쵸? 이 곡선의 길이를 저희가 어떤 자나 이런 걸로 구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런데 원의 반지름이나 지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하기가 쉽습니다. 그쵸?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반지름에 해당되는 길이에 어떤 원의 호가 있을 거예요. 그쵸? 자, 요 정도 길이가 R이라고 하면, 자, 이 반지름 길이에 해당하는 호가 이 반원에서 일단 몇 번 정도 반복이 되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저희가 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파이라는 거는 원주율이죠. 원주율. 이 원의 어떤 둘레를 구하는데 필요한 어떤 값인데, 이 파이에다 반지름 R을 곱하면 이 반원에 해당하는 호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따라서 이게 반원의 호가 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 반원의 호가 두 번 반복되면 원의 둘레가 나오겠네요. 그쵸? 자, 따라서 이 파이가 두 번 반복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파이 R이라고 하면 전체 원의 호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원의 둘레라고도 하죠. 자, 원의 둘레가 나오게 되고요. 즉, 반원이라는 거는 이 R, 반지름에 해당하는 호의 길이가 한 번, 두 번, 세 번 하고도 0.14번, 3.14번 반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파이가 3.14잖아요. 그쵸? 그래서 R에다가 파이를 곱하면 반원의 호 길이, 2파이 R을 하면 전체 원의 둘레 길이가 구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반지름에 해당하는 호의 길이, 여기를 일직선으로 이렇게 그었을 때 어떤 각도가 있겠죠? 이 각도를 재보니까 57.3도라는 어떤 각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각도를 저희는 1 라디안이라고 하는 값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얘를 라디안이라고 읽고요. 자, 원의 반지름에 해당하는 호의 길이, 그걸 일직선으로 그었을 때 나오는 그 각도를 1 라디안이라고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1에서 2까지 가는데, 1에서 2까지 가는데 각도로는 90도예요. 그쵸? 자, 90도인데, 자, 어떤 식을 구할 때는 이렇게 각도의 숫자를 넣으면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계산할 수 있는 어떤 숫자를 넣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파이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 그럼 여기에서 여기까지 90도가 파이로는 몇이죠? 여기서 여기까지 반원이 파이였죠. 그러면 파이 나누기 2를 하면 90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파이였다면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2분의 파이가 되겠죠. 절반이니까. 따라서 90도는 2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1번에서 3번까지 1번에서 3번까지 요게 180도가 되는 거고요. 얘가 파이가 되는 거겠죠. 그쵸? 자, 그러면 1에서 삥 돌아서 다시 1로 되돌아오는 각도는 360도가 됩니다. 그쵸? 따라서 이 파형에서도 이렇게 한 바퀴 돌게 되면 여기가 360도가 되는 건데, 자, 이걸 저희가 2파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이 각도를 이렇게 저희가 쓰던 각도로 나타내는 거를 각도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 원의 어떤 각도를 이용해서 어떤 식을 구하는, 값을 구하는 데 사용하는 요 값. 자, 이걸 저희가 호도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 알고 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뭐 그래서 교재에 나온 거 잠깐 보시면 1라디안은 2파이분의 360이다. 보시면 돼요. 2파이가 결국 360도죠. 그래서 360 나누기 2파이 하게 되면 결국 1 나오기 때문에 1라디안이 되는 거고요. 180도 나누기 파이도 결국 180 나누기 18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그냥 각도법, 이렇게 표현하는 게 그냥 호도법이다. 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간단하게. 자, 그리고 각속도 오메가는요 2파이f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이게 어떻게 나오게 되는 거냐. 자, 각속도라는 건 말 그대로 어떤 원이 있었으면 그 원에서 나타난 어떤 각도의 속도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쵸? 자, 2파이가 결국 어떤 원의 둘레를 나타낸다고 하면 f, 주파수라는 건요 얘가 몇 번 반복되냐죠. 즉 2파이는 이 원운동을 몇 번 반복했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파이f가 각에 대한 어떤 속도를 가리키기도 해요. 이 각에 대한 속도 360도가 몇 번 반복됐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주파수 f는요 저희가 t분의 1로 나타낼 수가 있었고요. 그럼 주기 t 같은 경우는 f-1로 나타낼 수도 있었죠. 그리고 오메가 같은 경우는요 시간분의 각도가 되는 겁니다. 자, 속도 같은 경우는 시간분의 어떤 거리라고 했다면 각속도는 시간분의 각도가 돼요. 이게 몇 도까지 갔냐에 따라서 속도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럼 얘를 기호로 쓰게 되면 시간 t분의 세타가 됩니다. 자, 각도는 기호로 이렇게 세타라는 어떤 기호를 쓰게 되고요. 자, 그리고 각도라는 건 결국 2파이가 되는 겁니다. 2파이.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즉, 이 t랑 또 오메가를 바꾸게 되면 t는 오메가분의 2파이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는 거고요. 즉, f는 t분의 또 1이기 때문에 이 t가 오메가분의 2파이로 바뀌게 될 수가 있겠죠. 오메가분의 2파이분의 1로 표현이 되겠네요. 그쵸? t가 오메가분의 2파이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w는 위로 올라갈 수가 있겠죠. 즉 2파이분의 오메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 오메가를 다시 구하게 되면 2파이 곱하기 f가 됩니다. 뭐 이렇게 공식이 유도가 돼요. 그래서 결국 오메가는 그냥 2파이 f다. 그냥 요걸 설명드리고 싶어서 그냥 이렇게 유도를 한번 해본 거고요. 하지만 요런 거 다 필요 없고, 자, 여러분들은 그냥 각속도 오메가 같은 경우는 2파이 f 그냥 이렇게 구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전기에서 이 오메가 표시가 나오면요 오메가는 무조건 2파이f로 변환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가능해요. 따라서 어떤 각속도의 값을 구해라 했는데 거기서 주파수 값만 딱 나타내 주면 2파이에다가 그 주파수 값을 그냥 곱해 주시면 됩니다. 뭐 요 정도만 기억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4번에는 이제 위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 위상 한번 읽어보면 주파수의 1주기는 0도에서 360도인 각도로 표현이 되는데 0도씨에서 360도 중 한 지점을 위상이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렇게 파형이 있으면 이 파형의 어떤 크기에 대한 어떤 각 점들 있죠? 그 위치를 각각 그냥 위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떤 값을, 그냥 어떤 위치의 값을 여기에 위상이다, 위상, 여기도 다 위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5번에 위상, 차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 그럼 위상 차는 뭐냐? 자, 한 상의 파형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용하는 380V 같은 경우는요. 상이 3상이죠. 즉 선이 3개입니다. 3가닥인데 요건 그냥 한 가닥만 표현을 한 거예요. 그쵸? 그러면 만약에 3가닥이라고 하면 뭐 요런 식으로 여러 가닥이 있을 거예요. 그쵸? 뭐 요런 식으로도 각도가 또 있겠죠. 여러 개의 상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쪽 위상과 이쪽의 위상에 어떤 차이가 있겠죠. 요거를 위상차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냥 한 상과 다른 상과의 위상의 차, 같은 크기였을 때의 위상차. 자, 여기가 90도, 즉 파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또 어떤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값의 차가 위상차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도 아주 간단하게 교재에 나온 대로 한번 보면요. 어느 한 위상과 다른 위상과의 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런 파형이나 이런 거를 보시기보다는 그냥 교재에 나온 핵심 요약 부분 그냥 보고 그대로 읽어주셔도 돼요. 어느 한 위상과 다른 위상과의 차, 뭐 요 정도만 갖고 가셔도 됩니다. 굳이 뭐 그림 이런 거 비교해 가면서 디테일하게 안 들어가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자, 그래서 교재 263페이지에 자, 주파수부터 위상차에 대한 내용을 마쳤고요. 자, 이제 교재 264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교류의 크기 표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역시 교류는 이런 파형으로 그려지게 되고요. 자, 참고로 이런 파형을 사인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파형에서 이런 식으로 각도가 그려지게 되는 걸 삼각파라고 말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네모나게 만들어지는 파형을 구형파라고 부릅니다. 뭐 요 정도 이름 알아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사인파가 반만 나와 있는 부분을 그냥 사인 반파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요. 이런 밑에 부분이 없는 부분 얘는 구형 반파가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또 명칭이 달린다라는 거 요 정도 또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이제 전압 V라고 하고요. 여기를 시간 T라고 했었을 때 자, 여기에 최고점이 플러스 220V 라고 하고 여기 마이너스 부분도 220V 라고 해요.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사실 교류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구분이 없기는 하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가장 높은 값, 요 지점을 최대값이라고 부릅니다. 즉 여기가 최대값이면요, 마이너스 구역에서도 가장 낮은 곳이 역시 최대값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요 정도 되는 곳에 보시면은 자, 교재 시료값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그럼 시료값이라는 게 뭐냐? 자, 일단 교재 3번을 보시면은 교류의 크기를 동일한 일을 하는 직류의 크기로 환산한 값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항이 있고 여기에는 이렇게 직류 전원이 있습니다. 자, 직류 전기가 흘렀을 때 이 저항이 열을 내는 어떤 크기가 있겠죠. 그 열과 동일한 열을 내는 저항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저항에는 교류의 전기가 흐르고 있다고 쳐요. 자, 이랬을 때 직류 전원에 해당하는 교류 전원의 크기를 말합니다. 그게 시료값이에요. 같은 일을 하게 되는. 자, 그래서 일단 시료값은 이 교류 전기의 크기를 동일한 일을 하는 직류의 크기로 나타낸 값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교류는 이렇게 220을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 하면 직류 전기는 요 정도 크기만 있어도 이 교류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게 시료값이 되는 거고요. 자, 교재에 또 순식값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면 변화하는 교류, 임의의 순간값이라고 합니다. 자, 이 지점 하나하나가 다 순식값이 되는 겁니다. 그냥 어느 지점, 지나고 있는 어떤 한 지점을 다 순식값이라고 표현을 하면 되는 거고요. 자, 이 파형에서 V, 전압은요. 자, 요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Vm이라는 거는 M은 맥시멈을 의미해요. 그래서 전압의 최대값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자, 교재에 나온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전압은 순식값을 의미하는 거죠. 얘가 최대값. 그리고 여기서 이 사인이라는 의미는 어떤 숫자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 파형의 형태가 어떤 사인 파형이다 라고 의미를 그냥 부여한 것 뿐입니다. 어떤 숫자를 의미하진 않아요. 그러면은 이 사인은 이 사인 파에서 오메가 각속도를 의미하죠. 이 사인 파의 각속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사인은 어떤 별도의 어떤 값을 가지는 게 아니고요. 이 오메가나 t랑 같이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인 형태의 어떤 파형에서의 각속도와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의미가 그렇고요. 만약에 이렇게 상이 하나가 아니라 뭐 여러 개의 또 상이 있다고 하면 각 상마다 위상차가 발생하죠. 자, 그래서 이 식에다가 플러스 세타를 넣어가지고 요걸 또 위상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어떤 각도에 대한 기호기도 했는데요. 각도의 기호기도 하지만 이 교류 부분에 있어서는 얘가 위상이라는 어떤 단어의 기호로 쓰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식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V는 Vm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자, 요게 어떤 한 순간순간 순식값을 구할 때 그 값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Vm은 이 파형에서의 최대값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오메가는 2파이 F라고 했었죠. 자, 따라서 문제에서 최대값이 있을 거고 주파수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시간이 주어질 거고요. 자, 그랬을 때 바로 저희는 순식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냥 이 공식에다가 다 그냥 넣으시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요것도 하나의 그냥 공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위상까지 나온다면 이 세타에다 값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때 순식값을 구할 수 있다. 자, 따라서 이 공식은 순식값을 구하는 공식이다. 그냥 그렇게 인식을 해주시면 굳이 뭐 이런 거 다 보실 필요 없습니다. 각각 뭔지만 아시면 돼요. 자, 그리고 위상과는 전혀 상관없이 문제가 나온다면 세타가 빠져도 되겠죠? 그래서 Vm 곱하기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표시를 하셔도 됩니다. 뭐 문제에서 따로 또 위상과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면 이렇게 플러스 위상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교재에서 보시면 이 공식은 루트 2에다가 전압 사인 오메가 t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대문자 V는 시력값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말은 시력값에다가 V2를 곱해주시면 최대값이 나온다. 뭐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순식값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를 역시 알고 가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교재 이번에 최대값을 보시더라도 내용에 순식값 중 가장 큰 값이라고 되어 있죠. 그것도 알고 가시면 되고, 자, 시력값 금방 했었고요. 자, 평균값이라고 나와 있는데 순식값에 대한 반주기간의 평균값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평균값을 이 플러스 쪽에 있는 어떤 면적과 마이너스 쪽에 있는 이 평균, 이 값에 대한 평균을 구하면 값은 0이 돼 버려요. 그래서 이 한 사이클에 대한 평균을 구하지 않고요. 이 플러스 부분에 있는 이쪽에서의 이 면적만 가지고 평균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요 정도 평균이 구해지고요. 자, 평균값은 V, A 또는 V 볼트에다가 조그맣게 AV 요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따라서 이 정의 정도는 알고 가주셔야겠죠. 문제에서 나올 수도 있잖아요. 평균값에 대한 어떤 정의라고 해서 보기에 나오게 되면 이 한 주기에 대한 평균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 반주기에 대한 평균을 구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5번에 파고율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파고율도 그냥 이게 파고율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뭐 깊숙하게 들어가지는 말고요. 그냥 교재에 나온 그대로 교류의 최대값과 시력값과의 비구나 그냥 딱 그 정도만 가져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구하는 공식은 자, 그냥 시력값분의 최대값 그냥 이렇게 구한다. 그것만 알고 가주시면 돼요. 굳이 다른 것도 막 깊게 들어가실 필요도 없고요. 사실 이런 것도 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복잡하게 이런 거 막 다 그리고 이랬는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공식만 가져가 주시면 되고, 순식값은 최대값 곱하기 사인 오메가 t다. 또는 뭐 루트 2의 시력값 곱하기 사인 오메가 t다. 이 공식만 가져가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교재 265페이지에 파형율 나오는데, 자, 요거는 역시 시력값과 평균값과의 비라고 되어 있고요. 평균값분의 시력값. 자, 요게 파형률입니다. 그냥 딱 요렇게만 외워주시면 돼요. 파고율은 뭐분의 뭔지, 파형률은 뭐분의 뭔지. 그냥 그렇게만 가져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교재 265페이지에 나온 표가 있죠. 정연파, 정연반파, 삼각파, 구형파, 구형반파에 대한 시력값과 평균값, 파형률과 파고율
요거는 암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문제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뭐 문제에서 나온다 그러면은 정연파의 파형률은 몇인가 그냥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런 단순한 문제로도 나오기 때문에 외워주시면 그냥 가져가시는 문제가 되겠죠. 복잡하게 풀지 않아도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문제로 나올 수가 있겠고요. 자, 일단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265페이지의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요. 자, 교류에서 시력값과 최대값의 관계는 하고 되어 있는데요. 자, 교류. 전기의 파형이 어떤 파형이었죠? 요런 파형이었잖아요. 사인파였습니다. 그쵸? 자, 사인파는 다른 말로 정현파라고 부릅니다. 자, 따라서 교재 265페이지 위에 중간쯤에 표를 보시면 정현파 되어 있고 여기에 시력값 되어 있고 루트 2분의 Vm이라고 되어 있죠. 자, 따라서 교류는 정현파이면서 그 시력값과 최대값의 관계는 루트 2분의 최대값이 시력값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자, 시력값이 루트 2분의 최대값이라고 하면 요게 답이 되겠죠? 그래서 보기 1번에 보시면 루트 2분의 최대값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되는 거고요. 자, 다음 중 파형률을 바르게 나타낸 것은 하고 나와 있는데, 자, 파형률이라는 거는 평균값분의 시력값이었죠. 그래서 답은 역시 1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교재 266페이지의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자, 파형률이 가장 큰 것은 하고 나와 있는데, 자, 이것도 역시 교재 265페이지 보면 나와 있죠. 자, 5가지 파형 중에서 자, 파형률이 제일 큰 것은 정연반파가 1.57이고요. 자, 삼각파는 1.15네요. 그쵸? 자, 정연반파가 1.57로 제일 크죠? 삼각파는 1.15입니다. 근데 보기에서 정연반파는 없죠? 그리고 구형파는 1이 되겠고요. 그냥 정연파 1.11이 되겠고요. 자, 따라서 제일 큰 건 삼각파 1.1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자, 포물선파는 없었죠. 그래서 무시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에 이제 계산식이 하나 나오는데요. 자, 정연파, 전파, 정류 전압의 평균이 119V면 최대값은 약 몇 볼트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교재 265페이지 표에 보시면 평균값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정연파래요. 정연파의 평균값은요, 파이분의 2 Vm이었죠. Vm은 최대값이고요. 파이는 3.14죠. 자, 그랬을 때 이 최대값을 구하는 건데요. 자, 그리고 평균값은 119로 주어졌어요. 그쵸? 즉, 119는 파이분의 2Vm인데 지금 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얘를 Vm은 요걸로 바꾸게 되면요. 자, 하나하나 차례대로 한번 바꿔볼게요. 갑자기 확 바꾸면 이제 어떻게 바뀌는 건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자, 먼저 2 곱하기 Vm이라는 건요. 요렇게 곱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119 곱하기 파이는 2 Vm이 되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는 이 2를 요 밑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얘가 이렇게 이동할 땐 요 분수 밑으로 가고요. 따라서 2분의 119 파이 곱하기 파이는 Vm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만 계산을 해주시면 바로 최대값이 나오겠죠. 계산을 해주시면 187V가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 되겠고요. 자, 다음 세 번째 문제 보시면 V는 200사인 120파이 t 플러스 3분의 파이 볼트인 전압의 순식값에서 주파수는 몇 헤르츠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V는 200 사인 120 파이 t 플러스 3분의 파이 볼트인 전압이 있대요. 이때 순식값에서 주파수는 하고 나와 있어서 이제 주파수를 구하는 겁니다.
자, 원래 순식값 V는요, 전압의 최대값 V, M, 그리고 사인, 그리고 오메가 T, 그리고 뭐 플러스 세타, 뭐 요 정도로 구했었죠. 자, 그럼 여기에서 주파수를 구하려면 저희는 이 오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쵸? 자, 오메가라는 놈은 2파이F로 표현이 됐었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이 오메가 자리에 120파이가 나와 있습니다. 즉, 오메가가 120파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던 건 오메가 같은 경우는 원래 2파이F인데 얘가 지금 120파이가 된 거기 때문에 자, 120파이라는 건 곧 2파이F랑 같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이 F를 구해보면 이 2파이를 여기 밑으로 보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F는 2파이분의 120파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파이는 서로 약분이 되죠. 그리고 얘도 약분을 하면 얘가 60이 되죠. 따라서 답은 그냥 60Hz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60이니까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뭐 어려운 문제에 속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공식을 외우고 있고 그 공식 안에서 각자 위치가 뭘 의미하는지 정도를 알고 계시면 충분히 응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교재 266페이지에 교류의 RLC 작용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냉동하는 사람들이 전기에서 이 RLC 회로가 나와버리면 벌써 머리가 아픈데요. 자, 머리 아플 필요 없습니다. RLC 그냥 교재에 나와 있는 어떤 공식 정도만 암기해서 문제 푸시면 충분히 풀 수 있을 거고요. 자, 하나하나 의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에서 보시면 이 RLC 중에서 먼저 R만의 회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R만의 회로라는 건 회로에서 그냥 R만 있다는 뜻이에요. R은 저항을 의미하고요. L은 인덕턴스라고 하고요. C는 커패시터라는 걸 의미하는데, 자, 첫 번째로 직류에서는요, 어떤 전기나 전압, 전류나 전압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 중에서 R, 자, 저항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류로 오게 되면요, 요 저항에다가 자, 이렇게 X라고 하는 리액턴스라고 하는 놈이 또 추가가 돼요. 교류에서는. 그리고 이 리액턴스는요, L과 C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게 인덕턴스고요. 또 하나가 커패시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L 같은 경우는요, 리액턴스 중에 L, 리액턴스 X 중에서 C이기 때문에 XL, XC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기도 하고요. 뭐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하고 넘어가면 이 인덕턴스라는 놈은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고요. 커패시터라는 놈은요, 전압의 흐름을 방해한다. 그냥 일단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세요. 원래 뜻은 아닌데 저희는 그냥 요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제일 편합니다. 깊게 들어가실 필요 없어요. 딱 요 정도 알고 가주시면 되고요. 자, 그 중에서도 R만의 회로 돼 있는데 교재 보시면 I는 R분의 V. 자, 요거 1강에서도 했었습니다. 그쵸? ohm의 법칙인데요. 전류 I는 저항 R분의 전압 V다. 요거고요. 또 순시 전류 I라고 되어 있는데, 자, 순시 전류는 역시 교류에서 이렇게 파형이 그려질 때 여기가 전압이 아니라 전류로 표시를 했었을 때 이 순간순간의 어떤 전류 값을 의미하겠죠. 그게 전류에 대한 순시값이고요. 자, 순시 전류 I는 구하는 공식 역시 똑같습니다. 루트 2에다가 I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여기서 루트에다가 I라는 값은 IM으로 해서 전류의 최대값이라고 봐도 되겠죠. 왜냐하면 루트 2 V라는 값이 VM과 같았기 때문에 서로 호환이 됩니다. 즉 얘를 교재에는 없지만 IM 사인 오메가 T 뭐 이렇게 표현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뭐 요 정도씩만 일단 가져가 주셔도 되고요. 일단 요거는 알고 가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R만의 회로에서 위상차가 나오는데요. 자, 인덕턴스가 전류의 흐름을 방해했고
커패시터가 전압의 흐름을 방해했다고 하면 저항에서는 방해하는 건 없습니다. 그냥 파형에서 전압이 이런 형태로 흐르면요, 전류는 이런 형태로 흐릅니다. 크기는 다른데 각 위상의 어떤 각도는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전류의 원은 이 정도라고 하면 전압의 원은 한 이 정도 되는 거네요. 그쵸? 이렇게 쳤을 때 결국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치면 전압이 90도일 때 전류도 90도가 되는 겁니다. 똑같이. 그래서 위상은 동일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R만의 회로는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뭐 굳이 더 들어가실 필요도 없고요. 자, 두 번째 L만의 회로입니다. L은 인덕턴스였고요. 자, 인덕턴스라는 건요, 자, 이렇게 코일이 감겨 있고 전류를 흘려요.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전자유도 법칙에 의해서 유도기전력이 발생이 되는데, 자, 유도기전력의 방향은 아래에서 위로 흘러갑니다. 전류는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데 유도된 기전력 같은 경우는 아래에서 위로 흐릅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깊숙이 안 들어가셔도 돼요.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전류가 흐르는 데에 있어서 방해를 받아요. 이 유도 기전력 때문에. 기전력이 이 방향으로, 아래에서 반대되는 방향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데 조금 더 늦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전자 유도가 되잖아요. 그쵸? 유도되는 어떤 기전력에 의해서 전류가 늦게 흐르는 그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인덕턴스라는 건요,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재 내용을 보시면은, 자, I는 R 대신에 XL을 써주시고 V 요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XL은 오메가 L과 같으므로 오메가 L분의 V 요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공식만 외워주시면 갖다 붙이시기만 하면 되죠. 자, L만의 회로에서 전압이 몇이고 인덕턴스가 몇이고 주파수가 몇이다 라고 하면 얘를 또 2파이 F로 변경해서 대입해서 바로 또 오메가도 구하실 수 있고요. 그럼 오메가 값에다가 인덕턴스에다가 전압만 대입만 해주시면 바로 L만의 회로에서의 전류를 또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식만 외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L만의 회로는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 267페이지에 자, C만의 회로가 나오는데 C는 커패시터였죠. 그리고 전압의 흐름을 방해하는 녀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커패시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단상 압축기에서도 사용을 해요. 뭐 압축기가 있으면 옆에다가 이렇게 커패시터를 다는데, 자, 커패시터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제대로 된 구조는 일단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뭐 대략적으로 전기가 흘렀을 때 여기에다가 어떤 전압을 모아요. 그냥 얘가 어떤 압력을 모았다가 얘한테 압축기에 필요한 압력이 모이고 나면 그 압력을 전압을 터트려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하는 전압이 쌓였을 때 출력이 나오는 거고요. 따라서 전압을 이렇게 계속 모으기 때문에 전압의 흐름을 방해한다 라고 그냥 제가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얘는 전압을 모으죠. 그래서 점점 용량이 이렇게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용량이 커질 때 그 압력을 밖으로 내보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커패시터 같은 경우는 용량성 리액턴스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저항 같은 경우는 단위를 ohm을 썼었죠. 인덕턴스는 헨리를 썼고요. 컨덕턴스는 페럿을 씁니다. F라고 해서 페럿이고요. 앞에다가 U를 붙여가지고 마이크로 페럿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더 작은 단위고요. 자, 커패시터 같은 경우 전류는요, XC분의 V 그냥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 CV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XC는요, 오메가 C분의 1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XC분의 V는 오메가 C분의 1분의 1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따라서 WC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1분의 오메가 C가 됩니다. 요렇게 되겠죠. 자, XC는 오메가 C분의 1이고요. 그리고 V가 오게 되면 이 WC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서
1분의 WCV 이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자, 커패시터 리액턴스 분의 전압은 오메가 커패시터 곱하기 전압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그냥 간단하게 요것만 외워주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이 커패시터에서는 전압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교재에서 보시면 전류가 전압보다 2분의 파이만큼 앞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L에서는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전압이 이렇게 흐른다고 하면요, 전류는 그보다 90도 느립니다. 자, 90도가 여기죠. 전류는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요게 L만의 회로고요. 자, 그럼 C만의 회로에서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하면 전압은 90도 느린 요 지점에서부터 이렇게 흐르게 되는 겁니다. 자, 틀리죠? 그래서 L만의 회로에서는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뒤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시간이기 때문에 앞서는 게 아니라 90도만큼 더 뒤에 출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뒤진다. C만의 회로에서는 전압이 전류보다 90도 뒤진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전류가 전압보다 앞선다라고 표현을 하셔도 되죠. L만의 회로에서는 전압이 전류보다 90도 앞선다 라고 표현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 알고 가주시면 이런 내용들이 대충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연습 문제 하나 풀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콘덴서만의 회로에서 콘덴서만의 회로라는 건요, 이 커패시터를 얘기해요. 자, 이 C를 콘덴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즉 커패시터를 그냥 콘덴서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콘덴서만의 회로에서 이 C만의 회로에서 전압과 전류의 위상 관계는 했습니다. 자, C는 전압의 흐름을 방해한다 라고 했었죠. 즉 전류가 앞섭니다. 몇 도? 90도. 그쵸? 따라서 보기에서 보시면은 90도를 먼저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180도가 나온 1, 2번은 당연히 탈락이 되는 거고요. 자, 3번 보시면 전압이 전류보다 90도 앞선다 되어 있는데, 자, 전압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전압이 전류보다 앞서는 건 말이 안 되죠. 자, 따라서 보기 4번에 전압이 전류보다 90도 뒤진다가 답이 되는 거고요. 자, 참고로 보기에서 90도 뒤진다 이렇게 표현도 되지만요. 자, 요거는 각도법이죠. 자, 호도법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전압이 전류보다 2분의 파이만큼 뒤진다 이렇게 표현도 되겠죠. 파이가 180도니까 파이 나누기 2를 하면 90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호도법으로는 이렇게 문제에 보기가 나올 수도 있다 라는 거 알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교재 267페이지 보시면요, 자, RLC 직병렬 회로가 나오는데요. 자, 첫 번째로 L이 나옵니다. 자, RL의 직렬이에요. 자, 참고로 회로에서 저항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요. L은 이렇게 꼬불꼬불 표시를 합니다. 코일을 감아 놓은 표시고요. 이렇게 서로 직렬로 연결이 돼 있어요. RL이. 자, 이 RLC 직병렬 회로에서는요, 그냥 유도 리액턴스, 임피던스, 전류, 역률 이렇게만 구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뭐 더 들어가게 되면 이제 외울 것도 너무 많고 머리도 아프기 때문에 저희는 문제를 풀 수만 있으면 되죠. 자, 따라서 유도 리액턴스, 임피던스, 전류, 자, 요 네 가지씩만 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L 같은 경우는 유도성 리액턴스이기 때문에 유도 리액턴스라고 하는 거고요. XL은 오메가 L 곽과 같았고요. 오메가 같은 경우는 2파이 F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2파이 FL 이렇게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가지고 유도 리액턴스를 구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임피던스는 기호로 Z를 나타내고요. 자, 임피던스는 저항과 인덕턴스를 합친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교류에서 사용하는 어떤 전기의 어떤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다 합성한 게 그냥 임피던스다라고 그냥 인식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공식에서 저항과 인덕턴스를 합치려면 그냥 더하기나 아니면 뭐 저항을 병렬이나 직렬 구하는 공식으로 구하는 게 아니고요.
교재에서 보시면 일단 루트가 들어가고요. 루트 안에다가 저항 R의 제곱 플러스 유도 리액턴스에다 제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임피던스가 나오고요. 임피던스도 결국 하나의 저항 요소이기 때문에 단위를 옴으로 씁니다. 자, 그래서 RL 직렬 회로에서는 그냥 저항과 인덕턴스를 더하면 되는데 양쪽에다가 제곱을 하면서 루트를 씌워주면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RLC 회로라는 게 되게 복잡해 보여요. 그쵸? 실제로도 복잡하기는 한데, 자, 저희 공존행동기계 산업기사 부분에서는 요 4개 구하는 공식만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깊게 들어가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이거 외에 다른 게 나오면 그냥 과감하게 포기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기출문제 같은 거를 보시고 그 부분을 외워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저는 요 정도만 알고 넘어가 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요. 사실 뭐 RLC에서 문제가 나와봐야 뭐 10문제, 5문제 이렇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한두 문제 나올 거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건 비추천 드리고요. 자, 일단 전류 I를 구하는 건 임피던스가 교류의 어떤 저항 요소라고 했잖아요. 그쵸? 따라서 오음의 법칙에서 I는 R분의 V였는데 RL 직렬 회로에서는 임피던스 분의 전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임피던스는 또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루트 R 제곱 플러스 유도 리액턴스 제곱 루트 분의 전압, 뭐 이렇게 표현도 되는 거고요. 자, 다음에 역률이라는 애가 나오는데요. 자, 역률은 코사인 세타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역률도 제가 어렵게는 얘기를 안 하고요. 그냥 이해만 가시도록 얘기를 할게요. 모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펜을 달아가지고 돌려요. 자, 회전을 시키는데 이 펜을 돌리기 위해서 이제 모터에다가 전기를 투입을 하죠. 자, 100% 전기를 투입을 했어요. 근데 실제 일은 전기 에너지를 80%밖에 못 썼어요. 왜냐하면 모터가 가동하게 되면 이 모터에서 뭐가 발생되죠? 열이 발생되잖아요. 그쵸? 전기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한 80% 정도는 실제로 이 프로펠러를 돌리는 데 쓰지만 한 20% 정도는 모터에서 열 에너지로 손해를 봐요. 그랬을 때 저희는 이 역률을 0.8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전기 에너지를 사용 용도에 맞게 쓴 비율, 그거를 저희가 역률이라고 해요. 자, 만약에 100% 전기를 넣었는데 그 중에서 90%로 전부 다 운동 에너지로 변환을 시켰는데 10% 정도가 모터 열로 손해를 봤어요. 그러면 역률은 0.9%가 됩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뭐 사실 들어가면 조금 더 복잡해질 수 있는데 역률이라는 건 실제 100% 전기 에너지 중에서 내가 몇 %의 전기를 내 목적에 맞게 썼냐, 그냥 그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역률을 구하는 공식은요, 그냥 Z분의 R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 Z는 이렇게 변환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RL에 대해서 알아봤으면 이번엔 RC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커패시터 같은 경우는요, 기호를 이렇게 씁니다. 짝대기 2개로만 표시를 하고요. 자, 커패시터 같은 경우는 C고 용량성 리액턴스입니다. 그쵸? 따라서 여기를 유도 리액턴스가 아니라 용량 리액턴스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XL이 아니라 XC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 L이 아니라 오메가 C 분의 1로 표현이 됩니다. 자, 따라서 오메가가 밑으로 왔기 때문에 이 파이 F C 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용량 리액턴스는. 자, 그럼 RC 직렬에서의 임피던스는요, 임피던스 Z는 루트 안에서 XL이 아니라 XC 용량 리액턴스 제곱을 해주시면 끝입니다. 자, 전류도 똑같아요. XL이 아니라 그냥 XC라고 표시를 해주시면 끝입니다. 역률은 똑같이 가주시면 돼요.
요 임피던스 값을 그대로 여기다가 넣어줄 수가 있겠죠. 자, RL과 RC는 요게 끝입니다.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 주시면 돼요. 더 복잡하게 다른 것까지 굳이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럼 직렬 회로 중에서도 RL과 RC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RLC 직렬 세 가지가 다 같이 들어간 직렬 회로도 있겠죠. 자, L과 C의 리액턴스는 방금 전에 했기 때문에 리액턴스 없이 바로 자, 임피던스와 전류와 역률 이렇게 세 가지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RLC 직렬 회로라는 거는 역시 이렇게 저항과 L과 C 이렇게 세 가지 특성을 가진 어떤 저항값을 직렬로 묶었을 때 구하는 겁니다. 자, 임피던스는 Z였고요. 루트 안에다가 R 제곱 플러스까지는 똑같은데 자, 임피던스는 무조건 L에서 C를 빼주시면 돼요. 따라서 XL-XC에다가 제곱만 해주시면 끝납니다. 자, 그럼 전류 I 같은 경우는 Z분의 전압이었기 때문에 루트 R 제곱 플러스 XL-XC의 제곱 분의 V로 또 표시가 되겠죠. 자, 역률 코사인 세타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Z분의 R. 따라서 임피던스 정도만 외워 놓으시면 전류나 역률 구하는 방식은 자동으로 다 따라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요 값이 그대로 가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에서 전압이 갈 때 여기에서의 전압 VR 그리고 여기에서의 전압 VL 여기에서의 전압 VC가 있다고 하면요. VR과 VL과 VC를 구하는 공식 교재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자, VR은 IR로 표현도 되고요. 저항을 지나는 전류에다가 이 R값을 곱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루트 안에다가 R제곱 플러스 XL-XC에다가 제곱을 한 수, 즉 임피던스가 되겠죠. 이 임피던스 값입니다. 즉 Z라고 그냥 표현을 하셔도 되고요. 자, 분의 VR로 구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얘랑 얘랑 곱한 거를 임피던스로 나눈 값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럼 VL과 VC 같은 경우는요. IXL, IXC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 이 R만 XL과 XC로 바꿔주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교재에 보시면 나와 있죠. 자, 그렇게만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RLC에서의 직렬은 이게 끝입니다. 뭐 병렬도 비슷할 거예요. 그거는 이제 뒤에 보시면 되는 건데 대부분 보시면은 공식이 어떤 규칙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외우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교재 268페이지 2번에 RLC 직렬공진 회로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일단 공진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자, 공진이라는 건요. 사실 공진에 대해서는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는데 자, 어떤 물체가 있습니다. 그쵸? 그럼 이 물체가 갖고 있는 어떤 고유 주파수가 있어요. 어떤 물체마다 다 그 물체의 고유 주파수가 있다고들 하죠. 자, 그럼 이 고유 주파수와 같은 주파수를 외부에서 이 물체에다가 가해줍니다. 똑같은 주파수를. 그래서 물체가 가진 어떤 고유 주파수 또는 뭐 특성 주파수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죠. 그 특성 주파수와 동일한 주파수를 외부에서 가했을 때 이 현재 물체의 상태가 공진 상태라고 표현을 해요. 이해 안 가시면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그냥 공진 상태라는 게 있구나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RLC일 때 직렬 공진 상태 보시면요. 자, 첫 번째로 자, 허수부가 0인 상태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또 허수부라는 말이 또 뭔지 어려우시죠? 자, 숫자에서는요. 실수와 허수가 있어요. 근데 이 허수라는 건요. 그냥 제곱을 하면 그냥 음수가 되는 수를 허수라고 해요. 복잡하시죠? 요것도
실수와 허수가 뭔지 모르셔도 돼요. 이거에 대한 정의를 모르셔도 되는데 단지 요거는 알고 가주시면 됩니다. 그냥 저항이 실수고요. L하고 C가 그냥 허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실수가 뭔지 허수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제어공학에서 저항이라는 놈은 실수고 인덕턴스와 커패시터라는 놈은 그냥 허수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요 정도만 그냥 암기해 주셔도 되고요. 자, 따라서 임피던스를 표시를 할 때 저희가 R 플러스 그리고 저희가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 L과 C 앞에는 J라는 기호를 붙여서 표현을 하기도 해요. 전기에서는. 그랬을 때 이 J가 붙는 뒤쪽의 값은 허수라는 명칭을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값은 있는데 그냥 숫자로 표현하기 어려운 어떤 값이라고 그냥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이 R은 실수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허수부가 0인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직렬 공진이 돼버리면 직렬 상태에서 공진 상태가 자 인덕턴스 마이너스 커패시터를 했을 때 그 값이 0인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 따라서 이 허수부가 0이 되려면 인덕턴스 값과 커패시터 값이 같아야 0이 되잖아요. 그쵸? 얘가 2고 이 값이 2가 돼야 2 빼기 2는 0이 되니까. 그쵸? 자, 그 말은 즉 XL과 XC는 같다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 2번이 사실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무작정 암기해 주시면 돼요. RLC 직렬 공진 상태에서 허수부가 0인 상태여야 직렬 공진 상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유도성 리액턴스와 용량성 리액턴스 값이 같을 때 공진 상태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공진 상태에서는 전류와 전압의 위상은 동상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인덕턴스와 커패시터에서는 전류와 전압의 어떤 위상이 차이가 났었는데 R만의 회로에서는 전류와 전압이 동상이었죠. 따라서 이 값이 0이기 때문에 뭐 전류가 뒤처지거나 전압이 뒤처지거나 그런 상태가 그냥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와 전압의 위상이 같다. 또는 뭐 위상이 그냥 동상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역률은 1이 된대요. 요것도 그냥 무작정 외워주세요. 역률이 왜 1인지 그런 거 굳이 제가 유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전류는 최대가 된대요. 자, 이것도 그냥 직렬 회로에서는 전류치가 최대였고요. 만약에 이런 저항 같은 게 이렇게 병렬로 나눠지면 전체 전류가 I1과 I2로 나눠지죠. 근데 얘는 직렬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전류는 최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직렬이니까 전류는 최대.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직렬 공진 상태에서는 임피던스가 최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되는지 깊게 들어가실 필요 없죠. 저희는 그냥 요거 암기만 하시면 끝납니다. 자, 그러면은 RLC에서 직렬 회로에 관련된 모든 내용은 사실상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RLC 회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다음은 RLC의 병렬이 나오는데요. 자, RLC 병렬에서 먼저 RL 보시면은 유도 리액턴스 XL은 오메가 L. 요건 역시 똑같아요. 직렬이랑. 그쵸? 그냥 유도 리액턴스라는 거는 항상 그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고요. 자, 전류 먼저 IR은 R분의 V로 구할 수 있고 IL은 XL분의 V로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회로 보시면은 RL의 회로가 이거겠죠. 이렇게 저항과 병렬로 이렇게 R과 L이 병렬로 연결이 된 상태를 의미하겠죠. 그랬을 때 여기로 흐르는 전류와 여기로 흐르는 전류가 있다고 하면 여기가 IR, 여기가 IL이 되겠죠. 전체 전류 중에서. 자, 그럼 교재 269페이지를 보시면 자, 각자 흐르는 전류는 알겠는데 이 전체 전류도 구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이 전체 전류 I는요. 자, 루트 안에다가
IR의 제곱 플러스 IL의 제곱. 이렇게만 해주시면 끝납니다. 근데 요 값을 모르고 만약에 요 값만 알게 됐다 라고 하면요, 자, 빨강의 값을 알게 되면 이렇게 빨강색 값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이 파란색 값밖에 몰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 자, 교재 그대로 나와 있는 그대로 루트 안에다가요, r분의 1의 제곱 플러스 xl의 xl분의 1 제곱. 그냥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파란색일 때는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자, 어떤 값을 주어지더라도 전체 전류는 구할 수 있다라는 의미 가져가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어드미턴스라는 애가 나오는데, 자, 어드미턴스는 교류 회로에서 전류가 흐르기 쉬운 정도를 나타낸 것으로 직류 회로의 컨덕턴스와 같다라는 겁니다. 직렬에서 컨덕턴스라고 불렸던 애가 교류에 와서는 어드미턴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왜냐? 직류에서는 저항 R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저항의 역수로 컨덕턴스를 썼었는데 R분의 1로 표현이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교류에서는 저항 말고도 인덕턴스와 커패시터가 생겼죠. 즉 컨덕턴스랑은 의미가 다릅니다. 컨덕턴스는 오직 저항에 대해서만 역수였죠. 그러면 이 임피던스의 역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게 바로 어드미턴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드미턴스는 Y라는 기호를 쓰고요. 자, 교재에서 보시면 구하는 방식, 어드미턴스 Y는 루트 안에다가, 자, 전류 구하는 공식이랑 같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쵸? R분의 1 제곱 플러스 XL분의 1 제곱. 단위는 저항의 반대.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에 역률 나오는데요. 자, 역률은 역시 코사인 세타라고 명칭을 기호를 쓰고요. 공식으로는 어드미턴스 분의 또 저항분의 R.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자, 이 Y는 역시 이렇게 또 표현이 되겠죠. 교재에 나온 그대로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도 구할 수 있습니다. 루트 저항 제곱 플러스 유도 리액턴스 제곱 분의 유도 리액턴스. 이것도 역시 그냥 암기만 해주시면 되는데 대부분 공식들이 비슷하죠. 그래서 아마 외우는데 크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역시나 복잡하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다음은 RC의 병렬이고요. 자, 용량 리액턴스는 역시 직렬이랑 똑같이 보시면 되고, 자, 회로는 자, 요런 그림이겠죠. R과 C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 회로에서도 역시 전류가 다릅니다. IR과 IC가 있고 전체 전류 I가 있다고 치면, 자, 전류 IR은 R분의 보이로 나타내고요. IC 같은 경우는 용량 리액턴스 분의 전압, 뭐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전체 전류 I는, 자, 교재에서는 따로따로 적어 놓긴 했는데 사실상 요거랑 같은 의미죠. 루트는 하나로 묶어도 돼요. 그 다음에 IC 제곱 요렇게 구해주셔도 똑같습니다. 이 루트를 요렇게 각자 씌우나 한 번에 씌우나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 전류는 전압 곱하기 루트 R분의 1 제곱 플러스 용량 리액턴스 분의 1 제곱. 자, 요렇게 구해주실 수도 있고요. 자, 참고로 지금 이 RC에서는 요런 공식으로 나오는데, 아까 RL 회로에서 전체 전류 I는요, 자, 지금 교재에서는 V 는 해놓고 루트 돼 있고 R분의 1 제곱 플러스 XL분의 1 제곱으로 되어 있는데, 자, 는이 아니라 그냥 곱하기겠죠. 곱하기. 그 는은 그냥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오타네요. 자, 하여튼 전체 전류는 V 곱하기 루트에다가 R분의 1 제곱 플러스 XC분의 1 제곱이다. 뭐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역시 그냥 암기만 하시면 되죠. 뭐가 뭔지 굳이 이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가 뭔지만 아시면 돼요. 얘가 용량성 리액턴스 커패시터고요. 저항이고 전압만 알면 전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그래서 이것도 암기만 해주시면 되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럼 이제 어드미턴스나 역률도 RL 회로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부분은 이제 그냥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RLC 병렬 회로가 있는데 여기가 L 그리고 IL이 있을 거고요. IC가 있고 이렇게 커패시터가 있을 때, 자, 직렬과 차이가 있다고 하면요, 그냥 각자 걸리는 IR과 IL, IC는 그냥 교재 보시는 걸로 하고, 전체 전류 I는요, 자, 루트 안에다가 IR 제곱 플러스, 자, 직렬에서는 대부분 인덕턴스에서 커패시터를 뺐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좀 틀립니다. 자, 커패시터 전류에서 인덕턴스 전류를 뺐죠. 자, 요런 특징 꼭 가져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렬과 병렬에서는 요런 차이가 있다. 그거 꼭 구분해 주시고요. 그래서 어드미턴스와 역률은 비슷하기 때문에 역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RLC의 병렬 공진 상태에 대해서 보면요. 자, 첫 번째로 역시 허수부가 0인 상태 똑같고요. 자, 리액턴스 L과 C 같다라는 거 역시 같고요. 따라서 전류와 전압의 위상은 동상이다. 똑같고 역률은 1. 또 전류는 이번에는 최소가 되겠죠. 병렬은. 자, 요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직렬에서는 전류가 최대가 됐었죠. 그런데 병렬에서는 전류가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최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이 저항에서는요. 저항은 현재 값이 있는 거고 얘네 값은 0이래요. 여기가 0이란 소리는 대부분 전류가 일로 많이 흘러가겠죠. 전류라는 거는 저항값이 제일 적은 곳으로 갑니다. 따라서 이 저항에는 어떤 값이 있고 얘네들은 다 0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여기로만 흘러가요, 전류가. 따라서 전류치는 최소가 되는 겁니다. 뭐 요것도 굳이 이해 안 하셔도 되고 그냥 병렬 공진에서의 전류는 최소가 된다. 근데 직렬 공진에서는 전류가 최대가 된다. 요것만 외워주시면 되고요. 자, 직렬 공진에서는 임피던스가 최소가 됐다면 병렬 공진에서는 어드미턴스가 최소가 됩니다. 자, 직렬에서는 임피던스였죠. 근데 병렬로 오면서 어드미턴스라는 단어가 나왔고 그 어드미턴스라는 값이 최소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임피던스는 최대겠죠. 여기서 뭐 내용에는 없는데 어드미턴스가 전류가 흐르기 쉬운 정도를 의미하니까 얘가 최소라고 하면 임피던스, 전류가 흐르기 어렵게 만드는 건 역시 최대가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C는 오메가 L분의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 앞에 오메가가 또 빠졌습니다. 오메가 넣어주시고요. 즉 얘랑 얘랑 곱하면 W 제곱 LC는 곧 1이다. 뭐 이런 공식도 나옵니다. 공진 상태에서 뭐 요식도 가져가 주시면 좋고요. 요것도 외워주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이런 형태가 나와요. 자, RLC 병렬에서 전류와 전압이 동상이 되는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 말은 곧 공진 상태를 의미하고요. 공진 상태일 때는 요 공식 또는 요 공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요런 게 보기로 나오기도 해요. 뭐 뒤에 연습 문제를 보시면 알 수가 있겠지만 요것도 필히 외워주셔야 되고요. 자, 공진 주파수를 구하는 공식도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공진 주파수는 F0라고 표시를 하고 2파이 루트 LC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공진 주파수 값을 구하실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RLC 사실 되게 복잡한 부분이긴 한데 저희가 이제 전기 자격증을 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냉동 자격증에서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딱 요 부분 정도만 또 이해하지 않으시고 그냥 암기로만 가셔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전기는 최소 40점 이상만 맞으면 돼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암기로 가주시고 어차피 저희가 공조 쪽이나 냉동 쪽 취업을 한다고 해도 정말 쓸데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암기했다가 확 잃어버리셔도 돼요. 그래서 연습 문제 이제 풀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직렬 공진 시 RLC 직렬 회로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했습니다. 자,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최대가 된다. 맞죠? 직렬에서는 전류가 최대가 됐었습니다. 자, 이번에 회로에는 유효 전력이 발생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유효 전력이라는 게 뭐냐면요. 제가 아까 역류를 설명할 때
이렇게 모터가 있고 이렇게 팬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쵸? 저희의 목적은 100% 전기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100%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게 목적이긴 해요. 사실 그쵸? 근데 실제로는 모터에서 열이 발생되고 이런 열 에너지로 손해보는 어떤 또 전기 에너지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 운동 에너지는 저희가 80% 정도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그리고 뭐 꼭 열 에너지로만 손해보는 건 아니고요. 기타 다른 걸로 손해보는 20%의 어떤 에너지가 있다고 하면요. 손실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100% 처음에 들어오는 전력을 피상전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피상전력 중에서 실제로 내가 쓰고 싶은 에너지로 변환된 값을 유효전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유효전력, 피상전력 중에 유효전력을 뺀 20%의 손실은요, 전체 보내준 에너지 중에서 무효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냥 무효전력.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실제 유효한 내가 사용한 에너지 80%라고 하면 역률을 0.8로 표시를 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공진 상태에서 역률은 1이었죠. 역률이 1이란 소리는 뭐죠? 내가 원하는 에너지를 100% 다 썼다라는 소리예요. 즉 전기 에너지가 100% 들어왔으면 나는 그걸 다 100% 운동 에너지로 바꿨어 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이 문제에서 2번에 보시면 회로에는 유효 전력이 발생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유효 전력이 아니라 무효 전력이 발생되지 않는 거죠. 얘가 빵프로가 돼버리니까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3번과 4번은 보고 암기해 주셔도 되겠죠. 직렬 공진에 대한 내용이니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교재 271페이지의 문제 계속 풀어보면요. 그림과 같은 RLC 직렬 회로에서 직렬 공진 회로가 되어 전류와 전압의 위상이 동위상이 되는 조건은 하고 나왔습니다. 교류 전원이 있고 저항, 인덕턴스, 커패시터가 있다고 했을 때 전류와 전압이 동상이 되려면은 얘네 둘이 즉 허수부가 0이 되면 됐었죠. 또는 얘랑 얘 값이 같으면 돼요. 그쵸? 그러면 어차피 얘 빼기 얘는 0이 돼버리니까 같은 의미가 되는 거고요. 즉 보기 3번에 XL-XC가 0이다. 요게 정답이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역시 두 번째 문제 보시면은 그림과 같은 RLC 직렬회로에서 단자 전압과 전류가 동상이 되는 조건은 똑같은 의미예요. 그림은 얘를 가로로 그리긴 했는데 결국 똑같은 의미고요. 결국 동상이 되는 조건, 방금 이렇게 표현했던 이 공식이랑은 또 다르게요. 요게 정답이겠죠. 교재에서도 나와 있는 공식이었습니다. WL은 WC분의 1. 요거를 요렇게 바꾼 거죠.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요걸로 RLC에 대한 회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RLC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긴 하셨을 텐데 결국은 RLC도 암기로 끝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계속 교재 271페이지를 보시면 교류, 전력이 나오는데요. 금방 설명을 드렸습니다. 피상전력, 그리고 유효전력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무효전력이 있었죠. 피상전력은 한전에서 온 전체 전력을 의미했고요. 유효전력이라는 건 내가 한전에서 온 전력 중에서 실제로 내가 사용을 할 수 있는 전력이 유효전력이고요. 그리고 내가 손실본 전력은 무효전력이라고 표현을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특징 보시면은 피상전력은 단위가 VA 라고 보고요. 전압에서 전압 곱하기 전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효전력은 와트라고 표시를 하고요. 무효전력은 VAR, 바르라고 읽어요. 그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공식은 교재에 보는 그대로 외워주시면 되는데요. 피상전력은 P, A라는 기호를 사용을 하고요. 유효전력은 그냥 P라고 표시를 하고 무효전력은 PR 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공식은 제가 굳이 적지는 않을 거고요. 교재에 보시는 그대로예요. 피상전력은 루트 안에다가 요 P제곱 플러스 PR 제곱 해주시면 되는 거고
전압 곱하기 전류를 해도 구하실 수 있고, 전류 제곱에다가 임피던스 곱하셔도 구할 수 있고요. 임피던스 분의 전압의 제곱 구할 수 있고요. 자, 이것도 사실 옴의 법칙이었죠. W는 VI로도 구할 수 있었고, R분의 V제곱 또는 I제곱분의 R로 할 수 있었는데, 이 R이 다 임피던스로 변한 거죠, 결국은. 그리고 좀 특이한 게 이제 코사인 세타에다가 P, 뭐 요 정도 공식 되겠습니다. 특이하다고 하면. 그래서 유효전력, 무효전력 쭉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코사인 세타는 역률이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역률,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 공식 보시면은 VI분의 P, 요렇게도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 지워주시면은 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요 위로 보내면 얘가 곧 코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요 공식이죠. 그리고 이 공식은 곧 P가 자, 유효 전력이고요. VI는 피상 전력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렇게도 표현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유효 전력과 피상 전력이 나와도 역률을 구할 수 있고요. 유효 전력과 전압과 전류가 나와도 역률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공식 외워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교재 272페이지에 최대 전력 전송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제 비중은 굉장히 적지만 문제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핵심 요약에다가는 넣었고요. 자, 말 그대로 전기를 전송해 주는 곳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보내는데 받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그랬을 때 최대 전력을 전송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말하는 거고, 내부 저항을 소문자 R, 부하 저항을 대문자 R이라고 하고 부하 전력이 P라고 하면 P는 I제곱 곱하기 R, 또 이거는 내부 저항 플러스 외부 저항에다가 제곱을 하고 V제곱의 저항값을 하면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내부 저항이라는 건요, 그냥 여기에서 어떤 전원기기 같은 게 있죠. 뭐 발전기나 이런 걸 만든다고 하면 그 기기 자체가 가진 어떤 내부의 저항이 있어요. 그 저항값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그 조건 보시면 내부 저항 R과 외부 저항 R이 같을 때 부하 전력이 최대가 된다. 뭐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최대 전력이라는 걸 PM이라고 표현을 하면 PM은 4R분의 전압의 제곱, 그냥 뭐 이렇게 표현이 된다. 요것도 역시 깊게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그냥 공식만 외워주시면 돼요. 4 곱하기 저항분의 전압 제곱 하면 최대 전력이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교류에 대한 전력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가 주셔도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연습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열 80%인 부하의 유효 전력이 80kW면 무효 전력은 몇 kV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교재에서 보시면 피상 전력은 그냥 VI로 구할 수 있었고요. 자, 유효 전력은 VI에다가 역률을 곱해서 구할 수 있고요. 자, 무효 전력은 VI에다가 사인 세타라는 값을 곱하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값이 역률이 되겠죠. 자, 코사인 세타가 역률이 되는 거고, 자, 일단 피상 전력을 한번 구하면요. 피상 전력은 그냥 VI잖아요. 그쵸? 그래서 유효 전력에다가 코사인 세타 역률을 나눠주시면 VI, 피상 전력이 나옵니다. 그쵸? 자, PA, 피상 전력은요, 유효 전력인 P 나누기 코사인 세타를 해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걸 의미하죠. 이 공식에 의해서. 즉 80kW 나누기 역률은 80%라고 했으니까 0.8이 되겠습니다. 즉 피상 전력이라는 건요, 얘 나누기 얘니까 100kVA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피상 전력을 구했고요. 자, 무효 전력 PR 같은 경우는 피상 전력 PA 곱하기, 자, 루트 안에서 1 코사인 세타의 제곱, 자, 요 값으로도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어떤 구하는 공식인데요. 자, 이 값은 사인 세타예요. 사인 세타. 결국은 사인 세타는 루트 1 코사인 세타
이렇게도 표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당연히 암기를 해 놓으시면 이런 문제 또 풀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구하려는 이 무효 전력은요. 자, PA 100 구해졌습니다. 그쵸? 100 곱하기 루트 안에서 1 빼기 0.8의 제곱 해서 그냥 구해주시면 됩니다. 계산기 두드리시면 60kg 바르가 나오기 때문에 답은 2번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 무효 전력을 나타내는 단위는 바르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교류 회로에서 역률은 하고 나왔는데요. 자, 역률은 피상전력. 자, 얘를 유효전력 밑으로 보내면 되죠. 따라서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으로 이 역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피상전력은 VI고요. 자, 유효전력은 VI에다가 코사인 세타만 구하면 됐었어요. 그쵸? 자, 그 말은 이 코사인 세타를 구하려면 이 VI를 요 밑으로 보내주면 됩니다. 따라서 VI분의 유효전력이라는 놈은 결국 역률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 VI는 피상전력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피상전력을 대신 넣어주셔도 됩니다. 그쵸? 같은 말이니까. 자, 그럼 역률이라는 놈은 결국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류 회로에 관련된 내용을 쭉 해봤는데요. 결국엔 교류 회로 부분은 대부분이 그냥 암기라고 보시면 돼요. 뭐 어렵게 이해하실 필요 없고요. 뭐 모르는 단어는 사실 그냥 검색해 보셔도 금방 나오긴 하는데 검색을 하셔서 굳이 이해를 하시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공식 그대로 외워주시고 그 공식에서 기호가 뭔지 파악을 하신 다음 문제에서 찝어내가지고 대입만 해주시면 끝납니다. 자, 그래서 교류 회로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